아버지, 등기부 어디 있어요? 집 명의는 아직 어머니랑 공동이에요? 인감도장 어디 두셨는지 기억나세요? 전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말들이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큰아들의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어딘가 조급했다. 수화기를 든 손이 저절로 떨렸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석 달째였다. 그동안 자식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채 연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전화라니.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저 아이들도 언젠가는 자라서 부모의 재산을 따질 나이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씁쓸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전화는 그 뒤로도 계속 이어졌다. 둘째 딸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보험금 처리는 다 되셨어요? 셋째 아들은 더 노골적이었다. 형이 집 이야기 꺼냈다던데 저도 제 몫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같이 안부는 뒷전이었다. 밥은 드시냐는 말, 몸은 괜찮으시냐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끓여놓은 된장찌개 남은 것이 그대로 있었다. 벌써 일주일째 같은 것만 데워 먹고 있었다. 냉장고에는 반찬도 거의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식들이 돌아가며 반찬이라도 갖다 줬을 텐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었다. 대신 전화만 왔다. 재산 이야기를 하려고. 밤이 되면 더 외로웠다. 침대 한쪽이 텅 비어 있었다. 아내가 누웠던 자리였다. 손을 뻗으면 차가운 이불만 만져졌다.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밤이면 자식들에게 전화라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었다가도 다시 내려놓곤 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외롭다고, 보고 싶다고, 그런 말을 했다가 또 재산 이야기로 흘러갈까봐 두려웠다. 아내와 함께 모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본 적이 있었다. 이 아파트, 시골에 있는 땅 몇 평, 예금 통장 2개. 합치면 꽤 되는 금액이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 돈이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들 용돈 주고 나니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자식들 눈에는 이게 전부인 모양이었다. 서재에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온 가족이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모두 웃고 있었다. 그때는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집이 넓지 않아도 괜찮았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사진 속 큰아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찍은 사진이었다. 달리기에서 1등하고 좋아하던 모습이었다. 그때 그 아이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말했었다. 아빠, 나 나중에 크면 아빠한테 잘할 거야.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 전화벨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큰 며느리였다. 아버님, 명절에 집에서 모이기로 했는데요. 그때 가족회의 좀 하면 안 될까요? 가족회의.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았다. 재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였다. 짧게 대답했다. 그래, 알았다.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거울을 보았다. 거기에는 늙은 남자가 서 있었다. 주름진 얼굴, 허리 굽은 모습, 힘없는 눈빛.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다. 그녀가 옆에 있으면 아직 젊은 것 같았다.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산책하면 나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거울 속의 나는 정말 늙어 보였다. 자식들 눈에도 그렇게 보일 것이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 인생이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10년? 20년? 아니면 내일 당장 끝날 수도 있을까? 아내도 갑자기 갔다. 아침에 멀쩡하다가 저녁에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미 늦었다. 나도 그럴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자식들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됐다. 어쩌면 그들도 불안한 것일지 모른다. 언제 부모가 떠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미리 정리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해가 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다. 여전히 가슴 한쪽이 아팠다. 새벽녘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멀리서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나와 상관없이. 명절이 다가왔다. 예전 같았으면 들뜬 마음으로 준비했을 것이다. 자식들이 오고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온 집안이 시끌벅적했던 그 시간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눌렸다. 큰 며느리가 말했던 가족회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명절 전날 장을 보러 나갔다. 마트에서 카트를 밀며 이것저것 담았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일, 자식들이 좋아하던 반찬 재료들.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카트가 가득 차 있었다. 계산원이 물었다. 손님 혼자 사시기엔 많은 것 같은데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아내가 없는데 이걸 언제 다 만들지. 집으로 돌아와 장본 것들을 정리했다. 냉장고 안이 꽉 찼다. 석 달 만에 처음이었다. 그동안은 냉장고가 늘 텅 비어 있었다. 혼자 먹을 밥을 하려니 의욕이 나지 않았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자식들이 온다고 생각하니 손이 움직였다.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하던 방식을 떠올리며 칼을 들었다. 서툴렀다. 평생 아내에게 맡겨두었던 일이었다. 손가락을 베일 뻔했다. 그래도 계속했다.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국을 끓였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아내 같았으면 후딱 해치웠을 일이었다. 오후가 되자 자식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먼저 온 건 둘째 딸이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힘드실 텐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달랐다. 눈이 집안 곳곳을 훑었다. 무얼 찾는 것 같았다. 곧이어 큰아들 가족이 왔고 셋째 아들도 도착했다. 거실에 모두 모였다. 손주들이 뛰어다녔다. 예전 같았으면 웃으며 바라봤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자식들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표정이 역력했다. 밥을 먹자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큰아들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식사 전에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식탁 위로 서류 봉투가 올라왔다. 큰아들이 가져온 것이었다. 봉투 안에서 서류들이 꺼내졌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심지어 상속세 계산 자료까지 있었다. 준비가 철저했다.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했을까?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3달이 넘었잖아요. 슬프지만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큰아들의 말에 다른 자식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셋째 아들이 거들었다. 형 말이 맞아요. 나중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면 우리끼리 싸우게 될 텐데 지금 아버지 계실 때 정하는 게 낫죠. 귀가 멍했다. 나중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면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마치 내 죽음이 이미 예정된 일정인 것처럼 말했다. 언제쯤 죽을 거라고 계산해 둔 것처럼. 둘째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그냥 미리 정리하려는 거예요. 어차피 할 일이잖아요. 어차피 할 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내가 죽는 것이 어차피 할 일이란다. 준비해야 할 일이란다.
손이 떨렸다. 숟가락을 들여다가 내려놓았다.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다. 큰 며느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아버님, 지금 이 집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팔면 꽤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시골 땅도 개발 예정지라고 하던데요. 시세, 개발, 돈. 그런 단어들만 오갔다. 아내와 함께 살았던 추억, 자식들을 키운 공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두시면 나중에 분쟁도 없고 좋잖아요. 분쟁.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내 자식들이 내 재산 때문에 싸울 거라는 말이었다. 형제끼리 다툴 거라는 말이었다. 그걸 막으려면 내가 지금 다 정해놓으란 말이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10년 전 찍은 사진이었다. 모두 웃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은. 셋째 아들이 계산기를 꺼내 들었다. 이 집이 6억, 시골 땅이 2억, 예금이 1억이면 총 9억인데 셋으로 나누면 1인당 3억씩이네요. 숫자를 또박또박 말했다. 마치 회사에서 사업 계획을 발표하듯이. 잠깐.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다.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손주들도 뛰어놀다가 멈췄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말을 해야 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것 같았다. 나는 아직 안 죽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큰아들이 어색하게 웃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우리가 언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냥 미리 준비하자는 거지. 준비? 내 장례식 준비하는 거냐? 목소리가 떨렸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다. 수십 년 묵혀뒀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려는 것 같았다. 둘째 딸이 달래듯 말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우리 아버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 내 재산 걱정이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 큰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 지금 우릴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아버지 원하지 않았어요. 식탁 위의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이 고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노안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일어서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자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왜 저러시지? 요즘 혼자 계시니까 예민해지신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틀린 말한 건 아니잖아. 그런 말들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녀가 중간에서 조율했을 것이다. 자식들을 달래고 나를 위로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없었다. 나는 혼자였다. 다음 날 아침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자식들은 어젯밤에 모두 떠났다. 식탁 위에 서류들만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등기부등본, 예금 증명서, 상속세 계산서. 내 인생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돼 있었다. 서류를 하나하나 집어들었다. 이 아파트는 30년 전에 샀었다. 당시만 해도 비싼 돈이었다. 대출받아서 샀다. 15년 동안 갚았다. 매달 허리띠 졸라매며 갚았다. 자식들은 그걸 모른다. 그저 지금 시세만 본다. 6억이라는 숫자만 본다. 핸드폰이 울렸다. 큰아들이었다. 받지 않았다. 곧 문자가 왔다. 아버지,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다음 주에 또 온다고 했다. 또 재산 이야기를 하려고. 책상 앞에 앉아 종이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유언장을 쓰기로 했다. 자식들이 원하는 거잖아. 미리 정리하고 싶다잖아. 그럼 내가 정리해주지. 유언장이라고 제목을 썼다. 손이 떨렸다. 뭐라고 써야 할까? 재산을 어떻게 나눠줘야 할까?
큰아들에게 얼마, 둘째 딸에게 얼마, 셋째 아들에게 얼마. 하지만 펜이 움직이지 않았다. 숫자를 쓸 수가 없었다. 이들이 내 자식이 맞나 싶었다. 재산만 바라보는 이들에게 뭘 남겨줘야 하나. 종이를 구겼다. 다시 새 종이를 꺼냈다. 이번엔 다르게 썼다. 나 김영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한다. 자식들에게는 남기지 않는다. 펜을 멈췄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한 푼도 안 준다고? 그게 맞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아내가 남긴 편지였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여보, 미안해요. 먼저 가서 당신 혼자 두고 가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아이들이 잘 챙겨줄 거예요. 우리 아이들 착하잖아요. 당신 외롭지 않게 해줄 거예요. 손주들도 많이 보고 행복하게 사세요. 나는 괜찮아요. 당신만 행복하면 돼요. 사랑해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아내는 자식들을 믿었다. 착하다고 했다. 잘 챙겨줄 거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자식들은 재산만 챙기려 했다. 아버지는 뒷전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집안에만 있으니 더 우울했다.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다.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걷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저들도 나처럼 늙으면 똑같아질까. 며칠 후 둘째 딸이 찾아왔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 반찬 좀 갖고 왔어요. 말없이 비켜섰다. 딸이 들어와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에 반찬을 넣었다. 김치, 나물, 조림. 아버지, 형이랑 통화하셨다면서요? 기부하신다고요? 대답하지 않았다. 딸이 계속 말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지 재산인데 뭐. 의외였다. 반대할 줄 알았는데. 딸의 얼굴을 보았다.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너 요즘 힘드냐? 딸이 한숨을 쉬었다. 네, 솔직히 힘들어요. 애들 키우고 일하고, 돈도 항상 부족하고, 그래서 어제 그런 말 한 거예요. 아버지 재산이 필요해서. 정직한 대답이었다. 딸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내 딸이었다. 어렸을 때 무릎에 안고 재웠던 그 아이였다. 그래도 기부하겠다고 하니까 실망했지?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실망했어요. 근데 형이랑 통화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너무했구나.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만 한 게. 눈물이 딸의 눈가에 고였다. 아버지,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실지. 딸이 울기 시작했다. 다가가서 등을 두드렸다. 그래, 울지 마라. 한참을 울던 딸이 진정했다. 아버지, 제가 앞으로 자주 올게요. 반찬도 갖다 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형이랑 동생한테도 말할게요. 재산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맙다. 딸이 돌아간 후 냉장고를 열어봤다. 반찬이 가득했다. 따뜻한 밥을 지어서 먹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다. 그날 이후 둘째 딸이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왔다. 반찬을 갖고 오기도 하고 그냥 얼굴 보러 오기도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편해졌다. 어느 날 딸이 물었다. 아버지, 복지관 가보시는 거 어때요? 어머니 친구분들도 거기 많이 다니신대요. 복지관, 노인들이 모이는 곳. 가기 싫었다. 늙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난 아직 그럴 나이 아니다. 딸이 웃었다.
아버지, 딱 좋은 나이예요. 그 말에 기분이 묘했다. 그렇다. 나는 이미 노인이었다. 며칠 후 복지관에 가봤다. 처음에는 그냥 둘러보기만 했다.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바둑도 뒀다. 생각보다 활기차 보였다.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새로 오셨어요? 어색하게 대답했다. 네, 그냥 구경하러 왔습니다. 할머니가 웃었다. 구경만 하지 말고 같이 해요. 그렇게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다. 사람들과 어울렸다. 바둑도 배우고 노래교실도 다녔다. 혼자 있을 때보다 시간이 빨리 갔다. 복지관에서 박노인을 만났다. 나와 비슷한 처지였다. 아내를 1년 전에 보냈다고 했다. 자식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다. 요즘 자식들은 다 그래요. 재산만 보지. 박노인과 자주 어울렸다. 복지관이 끝나면 같이 커피를 마시러 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나도 유언장 썼어요. 박노인이 말했다. 자식들한테 안 주기로 했어요.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죠. 놀라서 물었다. 정말요? 나도 그런 생각했었는데. 박노인이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말이에요. 쓰고 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평생 모은 재산인데 자식한테 한 푼도 안 준다는 게 공감이 됐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박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다시 고쳤어요. 절반은 자식들 주고 절반은 기부하기로. 그게 최선인 것 같더라고요.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글쓰기 수업이었다. 자서전을 쓰는 수업이었다. 선생님이 권해서 신청했다.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말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써보세요. 자식들에게 남기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요. 노트를 펼쳤다. 펜을 들었다. 첫 문장을 썼다. 나는 72, 아직 숨쉬고 걷고 말한다. 펜이 움직였다.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젊었을 때 가난했던 이야기, 아내를 만난 이야기, 자식들을 키운 이야기. 쓰다 보니 눈물이 났다. 힘들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이 모두 떠올랐다.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 자식들이 작았을 때의 기억들. 모두 소중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썼다. 밤늦게까지 썼다. 내 인생을 기록하고 싶었다.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었다. 며칠 후 둘째 딸이 왔다. 글 쓰는 모습을 봤다. 아버지, 뭐 쓰세요? 자서전이다. 복지관에서 배우는 거야. 딸이 관심을 보였다. 저도 나중에 읽어봐도 돼요? 그럼 너희들 주려고 쓰는 거야. 딸이 웃었다. 기대할게요. 유언장을 다시 꺼냈다. 읽어봤다. 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새 종이를 꺼냈다. 유언장을 다시 썼다. 내 재산은 자식들에게 3등분한다. 단 내가 쓴 자서전을 꼭 읽어라.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형제들이 모여 함께 밥을 먹어라. 가족이 흩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어느 일요일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랜만이었다. 아버지, 다음 주에 갈게요. 같이 점심 드시죠. 의외였다. 먼저 오겠다고 했다. 일요일이 됐다. 아침부터 청소를 했다. 집안을 깨끗이 치웠다. 점심 준비도 했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다. 큰아들이 왔다. 혼자 왔다. 며느리도 손주들도 없었다. 둘이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재산 이야기만 했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랬지. 큰아들이 계속했다. 근데 아버지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요즘 힘들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 나오고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큰아들이 힘들다는 것. 구조조정? 너가?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부서가 통폐합될 수도 있대요. 목소리가 떨렸다. 불안해 보였다. 그럼 다른 데 알아보면 되잖아. 큰아들이 쓴웃음을 지었다. 아버지,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세요? 50 넘은 사람 뽑아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말문이 막혔다. 큰아들이 벌써 50이었다. 그래서 그랬구나. 재산 이야기를.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네, 솔직히 그래서 조급했어요. 혹시 제가 일을 잃으면 아버지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나 싶어서. 이해가 됐다. 조금은. 큰아들도 불안했던 것이었다. 그래도 그건 아니었다. 아버지 살아있을 때 재산 이야기하는 건. 큰아들이 눈물을 글썽였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큰아들이 우는 모습. 밥을 먹었다. 준비한 음식들을 함께 먹었다. 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맛있네요. 거짓말 같았지만 기분은 좋았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재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텔레비전을 틀었다. 야구 중계가 나오고 있었다. 아버지, 옛날에 저랑 야구장 간 거 기억나세요? 큰아들이 물었다. 그럼 기억하지. 큰아들이 웃었다. 그때 정말 좋았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때가 좋았다.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요즘은 그런 시간이 없어요. 맨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시간 내면 되지.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야죠. 아버지, 저 앞으로 자주 올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올게요. 믿어도 될까? 하지만 일단은 믿어주기로 했다. 그래, 오너라. 해가 지고 큰아들이 돌아갔다.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아버지, 동생들한테도 말할게요. 재산 이야기는 당분간 하지 말자고. 그래, 고맙다. 큰아들이 떠나고 혼자 남았다. 하지만 전처럼 외롭지는 않았다. 오늘 나눈 대화들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며칠 후 셋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형한테 들었어요. 제가 너무 심했죠. 죄송해요. 사과였다. 받아주었다. 그래, 알았다. 복지관에서 박노인을 만났다. 요즘 표정이 좋아지셨네요. 박노인이 말했다. 이야기해줬다. 큰아들이 다녀간 일, 사과한 일. 박노인이 웃었다. 다행이네요. 우리 애들은 아직인데. 표정이 어두워졌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복지관 앞 벚꽃이 피었다. 예쁘게 핀 꽃들을 보며 걸었다. 자식들이 정말로 자주 왔다. 큰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둘째 딸은 일주일에 2번, 셋째 아들은 한 달에 2~3번. 예전보다 훨씬 자주 봤다. 재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냥 밥 먹고 이야기하고 웃었다. 손주들도 가끔 왔다. 할아버지 집에 오는 게 재미있다고 했다. 복지관 친구들 이야기를 해주면 신기해했다. 자서전이 완성됐다. 100장이 넘는 분량이었다. 내 인생이 담겨 있었다. 복지관 선생님이 칭찬했다. 정말 잘 쓰셨어요. 자식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자서전을 복사했다. 3부씩 만들었다. 자식들에게 하나씩 주려고. 표지도 만들었다. 아버지 김영수의 삶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어느 일요일 자식들을 모두 불렀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다. 큰아들 가족,
둘째 딸 가족, 셋째 아들 가족. 집이 북적였다. 손주들이 뛰어놀았다. 밥을 차렸다. 이제는 음식 솜씨가 늘어서 제법 그럴듯했다. 자식들이 칭찬했다. 아버지, 요리 실력 진짜 늘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였다. 준비한 자서전을 꺼냈다. 이거 너희들 주려고 했다. 자식들이 놀란 표정으로 받았다. 내 인생 이야기다. 너희들한테 남기고 싶어서 썼어. 큰아들이 첫 장을 펼쳤다. 읽기 시작했다. 얼굴 표정이 변했다. 둘째 딸도 읽었다. 눈물을 글썽였다. 셋째 아들도 조용히 읽었다. 한참을 읽던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이거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힘들게 사셨는지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둘째 딸이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재산 타령만 했네요. 셋째 아들도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괜찮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 잘 지내면 되지. 자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큰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님, 이거 정말 보물이에요. 손주들한테도 보여줄게요. 마음이 따뜻해졌다. 자서전을 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이나 재산보다 이게 더 의미 있는 유산인 것 같았다.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후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여보, 우리 애들이 변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하늘에 대고 말했다. 아내가 들을 수 있을까? 아마 듣고 있을 것이다. 서랍을 열어 유언장을 꺼냈다. 마지막으로 쓴 유언장이었다. 읽어봤다. 자서전을 꼭 읽어라. 1년에 한 번은 형제들이 모여 함께 밥을 먹어라. 이제 이 유언장도 필요 없을 것 같았다. 자식들이 알아서 잘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래도 남겨두기로 했다. 만약을 위해서. 복지관에 가서 박노인을 만났다. 어떻게 되셨어요? 박노인이 물었다. 애들이 변했어요. 이제 자주 와요. 박노인이 부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으시겠어요. 안타까웠다. 괜찮아질 거예요. 박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나는 운이 좋았다. 자식들이 변했으니까. 하지만 모든 노인이 그런 건 아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집안이 조용했다. 하지만 전처럼 외롭지는 않았다. 곧 자식들이 올 것이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차를 타서 마셨다.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핸드폰을 봤다. 큰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아버지, 자서전 다 읽었어요. 정말 감동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이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들었더라. 기억이 안 났다. 답장을 보냈다. 나도 사랑한다. 고맙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아내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다. 여보, 잘 됐죠? 우리 애들 제정신 찾았어요. 말하며 웃었다. 눈물이 났다.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자식들이 옆에 있었으니까. 외롭지 않았으니까. 내일 또 복지관에 가야겠다. 그리고 저녁에는 둘째 딸이 온다고 했다. 함께 저녁 먹기로 했다. 인생의 끝자락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자식들과 멀어질 뻔했지만 결국 다시 가까워졌다. 깨달았다. 재산은 자식을 버리는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대화와 이해로 다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변할 수 있다는 걸. 눈을 감았다. 편안한 잠이 왔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터치하면 행운이 찾아옵니다.